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흉기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 대치 끝에 제압이 되는 등 아찔한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장기화된 시위 현장의 안전 관리, 돌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광주 서구에선 이른바 황금 번호판으로 불리는 특정 선호 차량 번호를 판매해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는데요. 관련한 내용 포함해서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시위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일째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어제는 흉기 관련한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아찔해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30대 남성이요. 개표소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다가 이제 자해 소동까지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흉기 자해가 경찰과 대치 끝에 결국 제압은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본인 몸에도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당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또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까지 언급이 되고 있고요. 흉기를 들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간다, 투표소 내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하는데 그 의도, 이런 일을 벌인 의도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파악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흉기로 자해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흉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해 했다거나 아니면 공포심을 유발했다라고 해서 특수 협박 혐의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해한 사실만으로도 좀 특수 협박이 적용이 되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경계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다중에 밀집한 지역에서요,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것 자체로도 우리 형법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기 소지죄라고 해서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유형들이 있었죠.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린다거나 흉기로 협박을 하는 그런 일련의 사정이 있는 다음에요,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기 소지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가지고 뭐 본인은 스스로 위해를 가려고 했다고 해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자면 전후 사실관계나 그 목적, 의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다친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공중에 밀집한 장소에 흉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좀 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 지금 자막 나가는 것처럼 비공식으로 한 2,000명 정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었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을 했다면 더 큰 사고로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 사안입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 농성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고요. 네. 마땅한 출구 전략도 없습니다.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요, 선관위의 잘못된 선거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정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요, 의도치 않았겠지만 이 대한체육협회 관계자들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심지어 국가대표 펜싱 선수들은요, 본인 칼을 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 칼을 빌려서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방해당하고 있다. 그리고 금전적인 손실까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어떤 주최자나 주최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협상이라던가 대화의 물꼬를 틀 담당자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의견을 구하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합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체육협회도 그렇고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누군가 방문을 한다고 해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서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관리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찰들도 심각하게 무력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장기화됐을 때 무력 충돌의 가능성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거든요. 또 앞서 살펴봤지만 지금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맞습니다. 온열 질환 같은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되고 장기화된다면 시민들도 이제 욱하는 마음에 경찰과 대치 상황이 일어난다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빠르게 어떤 해결책, 출구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 그러려면 일단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정부 관계자들도 좀 방문을 해서요, 대화의 물꼬를 통해서 선관위를 어떻게 하겠다, 잘못된 부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서울경찰청장을 만나러 온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좌진을 폭행한 논란에 휩싸인 서울경찰청이 지금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이 현장 영상 그리고 목격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경찰 간부의 행동 전에 한 젊은 경찰 직원이 의원의 멱살을 잡혀서 흔들리다가 팔과 가슴을 다친 걸로도 파악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 내용도 이 수사 과정에서 좀 쟁점이 될까요?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사실관계 확인은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보고 계신 영상처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항의차 서울경찰청의 그 발표와 관련해서 지금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 선관위에 대한 이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도한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부분을 항의하러 갔다가 일종의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보좌진이 이 현상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이걸 막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간부의 그 행동이 너무 과도했다. 목 뒷덜미를 잡아 낚아채는 듯한 모습까지 영상에 고스란히 담기면서 독직 폭행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관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죄목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또 경찰 측에서는요. 그 이전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또 이 경찰도 폭행을 당했던 상황이 있다. 거치에게 밀쳐진 그런 화면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서 어찌 보자면 서로 진실 게임,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지금 이 영상에 보이는 이 행태는 좀 과도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은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목 부분에 무력을 사용한 부분은 좀 영상으로 남아 있거든요. 결국 양측 모두 누가 먼저 그랬다. 누가 먼저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좀 사실관계에 대한 좀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일단 자체 진상 조사 결과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애초 목적과는 다르게 과열되다 보니까 폭력으로까지 이어진 그런 사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사건도 그렇고 앞서 본 내용도 마찬가지고 역시나 결국에는 폭행까지 넘어갔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강남이나 이런 데 특정 좀 뭐랄까요? 부자들 많은 동네 가면 슈퍼카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번호들이 다 진짜 쉽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다룰 이 소식이 어떤 공무원이 골드 번호판을 장사했다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렇죠. 왜 자동차 번호판은요 예. 무작위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맨 뒷자리 홀수 짝수 중에서 원하는 것 있느냐 정도를 물어보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사실 무작위 배정에 따라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리를 가보면 7777, 맞아요. 5555 천사 이런 번호판을 갖고 있는 차량도 분명히 존재하죠. 단순히 운이 좋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번호는요 무작위로 배정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담당서에 3,000번에서 3,500번대까지가 부여가 되고 그 중에서 시스템에 따라서 무작위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작위 배정을 따르지 않고 이른바 골드 번호, 황금 번호라고 해서 좀 원하는 번호, 특정 숫자가 반복되는 번호를 받기 위해서 이 담당 공무원에게 일종의 향응이나 뇌물, 식사 등을 제공하고 또 일부 공무원은 이 번호를 미리 빼두었다가 특정 대행 업체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현상이 적발이 된 겁니다. 좀 적발 번호도 좀 상당했었는데요. 이 일명 이 골드 번호를 이미 배정 시스템을 조작을 해서 식사 대접 등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좀 충격적이고요.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게 가능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골드 번호를 넘긴 후에 식사 접대를 받았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번 감사로 확인된 위반 건수만 약 350건에 달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식사 접대까지 받은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게 되는 건가요? 이 일명 황금 번호판을 장사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징계는 징계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는 징계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실제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라고 한다면 뇌물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부탁을 받아서
호의를 베풀어줬다는 차원인지 실제로 금품 등을 제공받았는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이지만 이런 시스템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정이 되었던 골드번호 같은 경우에도 임의로 공무원이 취소를 했다가 특정인에게 부여해 준다거나 이 원하는 번호가 나올 때까지 룰렛을 돌려본 그런 시스템 자체를 조작한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원하는 번호를 입력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호하는 번호가 있을 수야 있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룰이 당연하죠. 파괴가 되었다면 이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의 민원인에게 등록돼 있던 번호를 취소했다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는 번호를 본인이 갖고 있다가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문제입니까? 이제 여러 번 자동차 번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신차나 아니면 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을 예. 거 아니에요. 그럼 배정을 했다가 좋은 번호가 나오면 임의로 등록 취소를 하고 다른 번호를 부여하고 그 취소한 번호를 또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법들, 사실상 원칙을 우회하는 경로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놓고 뭐 특정인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가한 것이다라고 꼭 집어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이것을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도 분명히 불건정한 행위고요. 담당하는 업무가 있는데 본인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는 분명해 보입니다. 절차적인 공정성이 침해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일반 민원인이 그 골드번호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놓쳤는지 알기도 좀 어려울 거고 그렇죠. 그리고 피해 보상을 받는 것까지는 무리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이죠. 아마도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것 자체를 확인할 방법이 그러게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좋은 번호가 가도록 하고 나는 운이 좋게 그 번호를 받았어도 다른 번호를 받아야 되는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한 시스템 자체가 너무 허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위로 배정을 할 거면 모두에게 무작위 배정이 가능하도록 다만 특정 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미신 같은 것에 불과할지라도 예. 너무 안 좋은 번호라고 느껴져서 그걸 배정하는 것이 현저히 신의치게 반할 때 교환할 수 있는 절차 이런 부분까지만 부여가 돼야지 무작위 추천 자체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 이 부분 시스템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공무원이 조작할 수 없도록 이 자체에 대한 시스템적인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아찔한 사건입니다. 길을 가는데 누군가 벽돌을 들고 웃으면서 뒤따라오는 그런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할 것 같은데 영상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면 지금 오가는 행인들도 많은 도심인데요. 저렇게 지금 벽돌을 뒤에다 지고 행인들을 쫓아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섬뜩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있는 인도입니다. 지금 뒷짐을 지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남성, 이 행인은요. 뒤에 자세히 보면 벽돌을 들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벽돌을 들고 걸어가면서요. 좀 의미심장하게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행인들을 힐끔힐끔 보는 모습까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요즘 사실 거리 돌아다닐 때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예. 만에 하나 이런 흉기, 그러니까 벽돌도 흉기입니다. 이 흉기를 갖고 다니다가 누군가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은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이 벽돌을 들고 배회하는 사람이 있다. 자꾸 행인들을 힐끔힐끔 쳐다본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결국 보니까 이 자전거, 이 묶어있는 자전거 끈을 그 자물쇠를 그 벽돌로 끊어서 자전거를 절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 전후 과정을 보더라도 너무 좀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 사람은 벽돌 든 채 저 뒷짐 지고 걷다가 저 자전거 하나 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인이 없는 그런 예. 골목으로 들어가서 지금 정차되어 있는 이 자전거를 이제 그 자물쇠를 부수고 절도를 하려고 한 겁니다. 이제 여죄라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전후에 있어서 다른 범행은 없는지 수사기관이 충분히 확인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남성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잡혔을 때 이렇게 벽돌을 본인이 들고 있지는 않았었는데도 이렇게 적용이 됐던 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포 당시에는 벽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예. 관련된 증거를 보자면요. 이미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벽돌을 들고 배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미 진술로서 확보가 되어 있었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이런 도로였기 때문에 CCTV 증거도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당연히 흉기를 놓고 도주했을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흉기 소지와 관련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이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전거를 절도했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근데 벽돌이 흉기다라는 것은 그 흉기의 어떤 뭐 기준 같은 게 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을 예. 흉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요 흉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자동차 자체로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흉기라는 것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은 모두 흉기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소주병 같은 것도 이 소주병으로 사람을 내리친다면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흉기로 평가를 받고요. 예. 뭐 칼, 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흉기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수절도 혐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역시도 흉기와 관련이 있는 혐의인 거죠? 그렇죠. 특수절도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에서 나아가서 여러 명이 함께 절도에 나아간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절도를 한다면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 수위도 높고요. 그리고 죄의 질이 더 나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절도와 또 강도가 맞닿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상태,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다라고 보아서 특수절도는 더 높게 처벌을 예.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에 일단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절도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사건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 시민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빠르게 검거했습니다. 시민과 경찰의 빠른 대처 때문에 더 큰 피해로 나아가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흉기 소지죄를 처벌하고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도 흉기를 소지하고 다중을 밀집한 장소를 이렇게 배회하는 행위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는 지금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지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건 여러 가지 우연적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지 만약 자칫 잘못하다가는 많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함께 뒤따라야지만 흉기와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그 범죄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한 가지 더 제가 법적인 궁금증이 좀 생겨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벽돌을 들고 다니고 씩 웃으면서 다녔다 자체로 사실 위협적이잖아요. 시민의 신고도 있었고 만약 다른 시민이 이 사람을 본인이 제압을 만약에 하려고 했었다면 그럼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럴 때 만약 시민이 이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였다면 그때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시민이 나서는 게 정말 결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정당방위라는 것이 현재의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그 정당한 범위 안에서만 우리 법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본인이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본인의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도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지금 공공장소가 좀 위협적인 장소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다음 사건 역시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하철 4호선에서 한 남성이 여성 대행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다는 글과 제보가 지금 온라인에 잇따르고 있는데 어떤 일인가요? 일명 뭐 4호선 빌런이다 해서요.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암산행 이 4호선 열차에
자주 출몰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터넷상에 목격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좀 체구가 작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는 여성들만 골라서 계속 폭행을 하고 시비를 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출퇴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목격담이 계속 줄을 잇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자면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체구가 작은 여성들을 계속 툭툭 건드린다. 좀 밀치고 간다. 이런 밀침을 당해서 멍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시민과도 시비가 붙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러니까 한두 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좀 빠른 검거라던가 이 특정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이 글을 쓴 작성자가 경찰에 일단 신고도 한 상황이고 사진 같은 것들도 좀 올렸습니다. 자, 이게 폭행으로 적용되려면 어떤 것들이 뭐 기준이 충족돼야 될까요? 일단 해당 열차의 CCTV 같은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특정이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폭행죄 같은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어 보입니다. 폭행이라고 하면 어쨌든 물리력을 행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목격담이 줄을 잇는다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저는 영상으로 남아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 진술이 좀 일관된 부분이 있거든요. 좀 체구가 작은 여성이라던가 밀쳤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 진술들과 CCTV 영상 등으로 이 사람이 특정이 된다면 이때는 폭행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단순히 좀 시비를 걸고 다닌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폭행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연사가 있었다면 모욕죄 또 이 열차의 운행을 방해했다면은 이것은 업무 방해 이런 부분들 다양한 법적인 쟁점들이 좀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사안의 이 제보와 목격담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모든 수사는요. 어찌 보자면 이런 제보에 의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제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피해자일 때 내가 이 피해 사실을 알리려고 직접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당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이걸 목격했다라고 하면서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물론 제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은 뭐 AI로 사진 같은 것도 합성을 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 확인은 필요해 보이지만 한 사람이 지금 제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비슷한 내용으로 제보를 하고 있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제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해당 글의 작성자는 본인이 목격한 것만 5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날짜, 특히 특정이 되어 있는 날짜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해당 날짜에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CCTV라던가 이용 기록 같은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전 특정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이 좀 일관되어 있고 영상 같은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출입 기록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서 누구의 소행인지 를 특정하기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겠지만 처벌 수위는 또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어 보이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흉기를 휴대했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폭행, 상해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는 다소 낮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어떤 잠재적으로 더 큰 피해를 유발하기 직전 단계가 아닌가. 우리가 또 뭐 범죄의 전조 증상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좀 면밀하게 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예, 특정이 어렵진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래도 뭐 사진 같은 것들도 이 제보자가 올렸기 때문인데 또 제보자가 본인이 올린 글을 삭제했어요. 삭제하면서 조회수가 너무 많아서 추가 보복을 당할까 봐 우려가 돼서 기존 게시물을 내렸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뭔가 사적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과 또 연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진 같은 부분들도 있고요. 법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제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이 내용이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한 것이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공익적인 목적,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인 목적의 공표여서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것이 일부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고요. 사실 수사기관의 빠른 대처를 기다리다 지쳐서 이런 본인의 피해 사실이라던가 다른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그 당사자가 아닌데 잘못된 다른 사람의 신상이 이 사람으로 특정이 되어서 아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오히려 역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다라는 점도 함께 언급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 남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진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제보들을 보면 왜소한 여성들, 또 취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이 처벌 수위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보통 이런 내용은요. 판결문에 이렇게 포함됩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으로 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노렸다는 것. 참 씁쓸하게도 대부분의 범죄자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금전적인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약한 것 같은 사람,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겁니다. 본인이 제압당할 것 같은 체구가 크다거나 아니면 남성에게는 그러지 못하고 본인이 오히려 쉽게 제압할 수 있고 나의 이런 기행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만 골라서 그러니까 약한 사람만 골라서 이런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이 상황이 이 제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체구가 작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범죄가 적용된다거나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양형 기준의 한 요소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약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부분은 한 줄 언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죄질이 나쁜 소식 그만 전하고 싶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